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돈 장사로 치부하는 여인들. 남편 것도 내 거, 이혼해도 내 거. 내가 잘못해도 몰라 내 거.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세상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살의 오빠와 다정하신 부모님과 함께 본가에서 화목하게 지냈던 30살 직장인입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매들은 형제나 자매처럼 돈독하기보다는 으르렁대며 싸우거나 서로 소원한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랑 저희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단짝 친구처럼 지내왔고 지금까지도 둘 다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같아 맛집 탐방 가는 거나 게임하는 시간일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막 스킨십이 많고 애정이 넘치는 닭살스러운 관계는 절대 아니고요. 진짜 세상 모든 오빠들이 너희 오빠만 같았으면 좋겠어. 너희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동생을 잘 챙긴다니?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정도로 저와 남다르게 친했던 저희 오빠. 이런 우애 깊은 관계에는 저희 부모님의 영향도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늘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주말은 꼭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시거든요. 이후 저희 남매가 모두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도 굳이 독립을 않고 꽤나 먼 거리를 출퇴근했던 이유도 이런 데 있죠. 그렇게나 단단하고 변함없을 것 같았던 저희 가족의 화목을 모래알처럼 낱낱이 흩어지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새언니죠. 새언니에 대한 트러블을 끙끙 앓아온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동안 친한 친구들에게마저도 창피한 마음에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내본 적이 없습니다. 괜히 얘기해봤자 우리 집 불화를 떠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만 같고 제가 신우지지라도 한다고 생각할까봐 쉽게 털어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 채널을 알게 되어서 대나무 숲에 속풀이 하듯이 저희 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이혼은 그렇다 치자. 근데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아파트 명의를 넘기라는 거니? 그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빠는 한동안 사귀던 여자랑 헤어진 후 정말 힘들어했어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서 그런지 그 아픔은 곁에서 지켜봐도 못 볼 지경이었죠. 집안 분위기 자체가 적막해질 정도로 사람이 180도 달라졌었죠. 이별 직후쯤에는 거의 맨날 술만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한동안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어쩌다 집에 한 번씩 들어오면 사람이 볼이 푹 패일 정도로 바싹 말라 있었죠. 그때가 아마도 오빠가 부모님 속을 제대로 썩였던 첫 번째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오빠가 갑자기 말끔하게 자기 관리를 하더니 운동도 하고 영어학원도 다니면서 예전의 모습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보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제서야 드디어 이별의 고통이 좀 사라졌나 보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안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예상치도 못한 일로 전개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빠는 외모를 멀끔하게 꾸미더니 이윽고 여기저기 소개팅을 미친 듯이 받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모르고 계셨지만 저는 오빠랑 워낙 친했는지라 척하면 척 눈치를 챘거든요. 물어보니 거의 일주일에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4번까지 소개팅을 받고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직접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예전 여자친구의 공백을 다른 여자로 채워보려는 심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새언니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희 가족 앞에 새언니를 데리고 온 거죠. 이때부터가 악몽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욱 씨랑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초면에 결혼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꺼내며 당당한 미소를 보이던 새언니. 그때까지만 해도 새언니에게 호감이나 비호감의 인상을 느낀 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당당하고 씩씩하구나 정도가 다였죠. 거기다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앞에서 오빠와의 결혼을 운운하고 있으니 저희는 판단보다는 그저 혼란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도 저희 가족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준 건 2년도 훨씬 넘게 만났을 시기였거든요. 그것보다도 더욱 놀라웠던 건 오빠의 반응이었는데요. 그래요. 반갑네요. 우리 아들이랑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 이제 10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아직 1년이 안 됐구나. 좋을 때네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좀 급작스럽게 인사시키는 건 있지만 이렇게 서둘러 가족들한테 인사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영희가 말했다시피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고 대충 일정도 잡은 상태거든요. 1년도 안 된 여자친구를 소개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안이 벙벙했던 저희 가족에게 오빠는 거의 핵폭탄급의 발언을 한 셈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인사를 시켰던 그날부터 약 3개월 뒤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빠는 이미 새언니 가족 쪽에는 인사도 다 하고 온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집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에 갈지까지 이야기가 다 오고 간 상태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거의 혼비백산이나 다름없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오빠의 결혼이라는 주제도 놀라웠지만 거의 모든 이야기가 통보식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게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정신 나간 커플은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엄마,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파트 작은 거 하나 마련해줬으면 해서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많이 부족해서요. 네, 어머님. 저희 진짜 열심히 할게요. 염치 없지만 시작은 아파트에서 하고 싶어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둘이서 입을 맞춘 듯한 타이밍과 표정이었거든요. 새언니의 직업은 간호사라고 했어요. 마침 근무하는 병원이 저희 본가랑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그래서인지 저희 아파트에서 거의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는 아파트로 신혼집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아파트를 마련해주겠다 허락도 안 했는데 이미 지들끼리 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본가에서 오빠의 직장은 차로 거의 1시간 정도인데 신혼집을 본가 근처로 잡았다고 하길래 좀 놀랐어요. 와이프 직장을 우선으로 배려해준 결정이었던 것 같아서 별 말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오빠는 예전부터 먼 훗날 독립을 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에 도보로 출근 가능한 동네에서 집을 구하고 싶다고 말해왔었던 게 기억이 나긴 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었죠. 좀 그러네. 나만 이 상황이 못마땅한 건가? 니들끼리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거니? 니들이 말한 곳은 어림잡아도 4, 5억은 하는 아파트인데 둘이서 열심히 살려는 의지조차 없이 이런 식의 일방 통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희 집은 오래전부터 엄마의 발언이 센 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이 한마디에 거실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오빠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 의사를 표한 엄마의 모습은 저 또한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날은 싸늘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이때부터 오빠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가 다르게 삐쩍 말라갔어요. 한 번만 믿어달라, 열심히 살겠다. 이 여자 아니면 나 죽는다 등등의 말을 하면서요. 결국 엄마 아빠도 그런 모습에 지쳐가고 있었죠. 아니 승낙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빠가 지쳐갈수록 엄마 아빠의 한숨 또한 늘어갔고 가끔 거실에선 뭐 어쩌겠어. 그냥 믿고 허락해줄 수밖에 라는 아빠의 말도 들려왔었죠. 그렇게 분위기가 요상하게 쓸려갈 무렵 새언니의 친정엄마가 오빠 퇴근길에 같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첫 상견례 자리였죠. 엄마는 어색한 분위기에 황급히 다과를 준비하셨고 목을 축인 사돈 어른은 결론부터 말씀하셨어요. 사돈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지 자식들이 보기 좋게 시작하는 걸 다 꿈꾸셨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윤석들이 사고를 쳤지만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용인즉 일전에 엄마가 거부한 신혼 아파트를 돌려서 들먹이셨던 거죠. 엄마는 단번에 눈치를 채시곤 바로 대꾸하셨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아파트를 이렇게 갑자기 요구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물론 제 아들놈도 잘한 것 없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그러네요. 엄마가 재차 거부 의사를 약하게 표현하시자 결국 나와서는 안 될 충격적인 말이 사돈 어르신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사돈 댁에서 조금 지원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대출로 커버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때 엄마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발언을 내뱉으셨어요. 아니요, 좋습니다. 그 대출금까지 저희가 안고 가겠습니다. 담보대출은 제 아들이 열심히 갚아나갈 겁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와 오빠가 특히 놀라셨고 사돈 어르신도 이런 말이 나오리라곤 예상치 못한 것 같았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그러면 저희도 좋죠. 라며 얼버무리셨으니까요. 갑작스레 변한 상황. 결혼 반대에서 대출금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요상한 상황.
나중에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엄마가 말씀하셨더랬죠. 결국 사돈어른은 그렇게 애매모호한 기분으로 집을 나가셨고 엄마는 오빠의 등을 마구 때리셨어요. 그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해요, 죄송해요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오빠였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빠는 한평생 모아왔던 사모과 대출을 통해 신혼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만 대출은 오빠가 갚기로 했고요. 이 과정이 3개월 정도 소비되었고 이후 예정대로 오빠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준비했고 머지않아 새 신랑이 되었습니다. 워낙 일정이 빠듯했어서 더욱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오빠는 설레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꼭 숙제를 해치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과제를 꾸역꾸역 처리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오빠랑 워낙 친했기 때문에 그 미묘한 느낌이 더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오빠한테 오빠 요새 괜찮아? 하고 넌지시 물어보면 오빠는 항상 생각에 잠깐 잠기며 뭐 괜찮지 뭐. 다 그렇지 않겠어? 정도의 애매한 답변을 남기곤 했죠. 그리고 오빠는 한숨을 푹 쉬며 조용히 중얼거렸었죠. 야, 그놈의 아파트 때문에 진짜 숨도 못 쉬겠어.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겠지만 장성한 아들이 본인의 인생을 선택한 일인데 가족들이 옆에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희 가족은 묵묵히 마음속으로 오빠의 결혼 생활을 믿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응원했던 바와는 달리 오빠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크고 작은 소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새언니와 오빠는 결혼 전에 저희에게 통보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을 좋아하고 서로가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면서 자유롭고 멋있게 살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 가족은 전적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대신 낳아줄 것도 길러줄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다 치고 엄마 아빠는 기성세대다 보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흔쾌히 남다른 반응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래요. 요즘은 이런 걸 딩크족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저희 아이 계획 없이 결혼하는 거 찬성해 주실 거죠? 내가 키워줄 것도 낳아줄 것도 아닌데 허락이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지 그건. 그저 두 사람이 서로 믿어주고 사랑하면서 평생 잘 지내면 된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이런 대화가 이미 결혼 전에 오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지 약 3개월도 안 되었을 시기였는데요. 오빠와 새언니가 연락도 없이 늦은 밤에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둘 다 바짝 상기된 표정으로 집안에 들어서는데 저는 그때 그 표정을 보고 두 사람이 헤어지기라도 했나 싶어서 덩달아 가슴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아이 없이 살겠노란 말했던 두 사람인데 예기치 못하게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본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둘이서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 이미 생긴 아이를 없던 일로 하기는 싫었다는 겁니다. 낳아서 잘 키워보기로 합의를 봤대요. 대신에 1년만이라도 저희 엄마 보고 아이를 봐줄 수는 없냐고 부탁하더라고요. 그 부탁이 바로 본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두 분이서 같이 꽃집을 운영하시고 계시거든요. 가게가 그리 아담한 편은 아니라 두 분이서 영업을 하시면서도 손이 모자랄 때가 많아서 제가 간간히 일 마치고 도와드려야 할 정도죠. 저희 엄마가 전업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개월 후부터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니 엄마는 당황하셨습니다. 애초에 손주를 봐주실 생각도 없으셨던 분이었기에 딩크에 대한 두 사람의 계획도 더욱 존중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부탁이라 바로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네. 내가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가게 일부터 해결을 해야 하니. 네, 그런데 저도 사정상 병원 휴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길게는 절대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출산하고 나서 딱 1년만 부탁드려요, 어머니. 네? 새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표정으로 저희 부모님께 부탁을 하고 있고 옆에서 오빠는 거의 퇴역죄인의 표정으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계획이 없던 임신이었으니 본인의 잘못이 전적으로 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오빠 잘못 맞죠 뭐. 그렇게 부모님은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대답하셨고 고민 끝에 결국 그 부탁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때도 엄마는 냉철하셨습니다. 단
남들처럼 한 달에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씩 달라는 말은 안 할게. 최소한 80만 원은 줘야겠다. 그 정도는 가능하지?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엄마는 이렇게 돈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집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요. 솔직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막상 엄마가 손주를 봐주시기로 약속했다고 하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엄마가 꽃집 운영하실 때도 툭하면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고는 했는데 아이를 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손목 아대부터 찬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가 손주를 볼 때 저의 역할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후 새언니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오빠도 닮고 새언니도 닮아 어찌나 귀엽던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물론이고 저와 아빠까지 육아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내가 잠시 볼게요. 조금 쉬셔요. 아유, 그러게 말이다. 나도 나이를 먹었나 보다. 오늘은 도와줘, 딸. 그러면서 엄마는 핸드폰을 보시며 새언니로부터 입금이 됐는지 자주 살펴보곤 했습니다. 엄마, 나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우리 집 가난해?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엄마는 글쎄 그냥 촉이 이상해서 라며 웃곤 하셨어요. 문제는 이때부터 새언니가 엄마에게 80만 원을 입금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입금을 안 하던 시기였어요. 엄마는 새벽부터 아이 보느라 가게는 물론이고 집안일에도 손을 완전히 떼셔야 했고 그로 인해 아빠와 저도 일상이 싹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가게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부랴부랴 집안일을 하셨어야 했고 저는 회사 일이 끝나면 바로 오빠 집으로 퇴근해서 엄마의 육아를 도왔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나 동료들과의 퇴근 후 약속은 꿈에도 못 꾸는 일이 되었죠. 참고로 새언니와 저는 1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새언니가 졸업했던 고등학교가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와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더라고요. 같은 지역에서 자란 사람인데다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 언니와 제 사이에 아름아름 겹치는 인맥들도 몇몇 있었는데요. 첫 조카가 100일이 다 되어갈 때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새언니는 저희 엄마한테 야간 육아도 자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엄마가 이른 오전에 오빠 집으로 가서 저녁 시간쯤에 돌아오는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빠 집에서 주중에 잠까지 같이 주무시면서 아이를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저도 더 퇴근 후에 오빠 집에 밥 먹듯이 들리게 되었고요. 하루는 오빠도 야근이 겹쳤다고 해서 오빠 없는 오빠 집에서 엄마와 저 그리고 조카 셋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친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며 이거 너희 새언니 아니야? 얼마 전에 출산하셨다더니 몸매가 완전 아가씨네. 살을 어떻게 저렇게 쭉 빼셨대?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메시지 내용과 함께 사진도 한 장 왔는데 완전 화려하게 꾸며 입은 새언니가 시내 한복판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 먹고 있는 옆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이 워낙 흐릿하고 착장이 워낙 화려하길래 저는 새언니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들고 있는 가방이 새언니 거가 맞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그날 새언니는 엄마한테 전화로 병원에서 새벽 2시는 돼야 퇴근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 문자를 봄과 동시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주를 안아 달래고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양손에는 아대가 칭칭 감겨있고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어서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에 산발이 된 머리로 손주를 보고 있던 엄마. 그런데 사진 속에는 아가씨라고 해도 믿을 만큼 화려하고 예뻤던 새언니의 사진. 순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엄마한테 이 사실을 바로 말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엄마가 아니라 새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말 낮에 오랜만에 엄마는 아빠를 도와 꽃집으로 가 계셨던 상태였고 가게 일이 워낙 바빠 오빠까지 일을 도우러 가 있었던 날인데요. 혼자 육아를 하고 있을 새언니에게 제가 커피를 2잔 사들고 찾아갔어요. 독방육아 구원해주러 온 거예요? 거기에 커피까지? 고마워라. 역시 센스 짱. 그것도 있고 겸사겸사요. 혹시 언니 지난 수요일에 일찍 퇴근했었어요? 수요일? 수요일이라 가물가물한데요. 요새 맨날 병원집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일찍 퇴근한 기억이 없는데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언니 제 친구 유경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유경이가 그날 저녁에 언니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사거리 쪽의 커피숍 입구에서요. 세연이는 정말 작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자기가 그 시간에 왜 밖에 있었겠냐며 시치미를 뚝 떼더군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역시 이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다 였습니다. 저는 뒤늦게 친구가 보냈던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언니 가방 아니에요. 그리고 옆모습이 딱 언닌데 라고 말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눈앞에 들이밀어지니 그제서야 세연이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그리고 한 몇 초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새언니가 박수를 막 치면서 아 맞다 라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날이 그날이네요. 저녁 때 잠깐 시간이 나서 내가 병원 동료들 커피만 사러 잠깐 나갔던 그날이네. 아 그래요. 근데 저기는 언니 일하는 병원이랑 엄청 먼 곳이잖아요. 그게 저 커피숍 쿠폰 받은 게 있어서 그거 공짜로 바꿔오느라 일부러 간 거죠. 근데 아가씨, 지금 나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심리가 의심병이라면 의심병이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화는 두어 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언니는 병원에 있다가 잠깐 나갔는데 제 친구를 마주친 것뿐이라는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죠. 그러면서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이제 점점 자기 사적인 외출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아이를 자주 맡기기 시작했다는 걸요. 아니 돌이켜보면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안 사돈 어른을 만나 모종의 계획을 꾸려왔었던 것이죠. 이 시기부터 제가 뭔가를 의심하자 새언니가 오빠랑 제가 친하게 지내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는 점입니다. 오빠랑 제가 본가에 붙어 살다가 결혼과 동시에 떨어져 살게 되었으니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통화로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새언니는 유독 보기가 싫었나 봅니다. 뭐 새언니 몰래 어디 구석진 데 가서 은밀하게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새언니랑 집에 같이 있을 때 오빠가 저랑 전화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들으라는 듯이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무슨 통화를 이렇게 오래 해. 대충 하고 끊어. 그릇이건 뭐건 툭툭 내려놓으며 지금 통화하고 한가게 있을 때가 아니지 않아? 이런 멘트까지 던지는 걸 보면 저희 남매의 통화가 본인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표현이겠죠. 그런 소리가 간접적으로 들려오면 저는 그냥 오빠한테 바쁠 텐데 끊어, 애 울겠다 하고 끊고 맙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제가 먼저 오빠한테 전화를 거는 일은 아예 없어지게 되었고 오빠가 가끔씩 전화가 온다고 해도 회사에서 전화 걸 때만 골라서 받게 되더라고요. 가끔씩은 다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할 때면 저와 오빠를 보면서 진짜 이런 남매는 살다 처음 본다며 저희 사이를 자주 입에 올려요. 그런데 제가 이태껏 살면서 들었던 친구들의 칭찬과는 조금 묘하게 다른 그 느낌,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으로 매번 말을 합니다. 자기한테 친오빠가 있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전화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니네 남매는 참 유별나다는 둥. 어릴 때는 잠도 같이 자고 샤워도 같이 한 거 아니냐는 둥 없는 소리까지 만들어내며 비꼬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그저 칭찬하는 방식이 저런가 보다 하고 허허 웃고 말았는데요. 그 말도 자꾸 듣다 보니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 오빠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엄마의 상태였습니다. 새언니가 아기를 낳고부터 1년이 지나는 동안 엄마의 모습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원래부터 자기만의 시간을 정말 중요시하던 분이셨습니다. 아빠와 함께 가게 운영만 하실 때도 각자의 시간을 철저히 나눠서 누리셨어요. 아빠만 가게에 있을 때는 꼭 운동도 다녀오시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주부가 아닌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다 보니 자기 아들이 아이를 낳네 만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을 굳이 왈가왈부하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랬던 사람이 1년 가까이 손주한테만 매여서 살다 보니 정말 1년 만에 사람 외관이 훅 가더라고요. 한 번은 엄마랑 주말에 동네 마트를 다녀오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뛰어놀다가 엄마 옆구리에 쿡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허허 웃으며 꼬마야 괜찮니? 어서 엄마한테 가보렴 하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뒤늦게 달려온 아이 엄마가 저희 엄마를 보면서 아이 보고 얼른 할머니한테 죄송합니다 해야지 라고 말했고 아이 역시 저희 엄마를 보면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고 가더라고요.
그 모자는 별 생각이 없었겠지만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살면서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호칭을 들었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또 하나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새언니가 연년생 둘째를 임신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 가족 앞에서 쭈뼛쭈뼛 털어놓는데 말하는 폰새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둘째 가진 이야기를 왜 저렇게 조심스럽게 털어놓겠어요. 둘째 역시 저희 엄마 보고 봐달라는 이야기니까 저러는 거겠죠. 일단 다 떠나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첫째야 그렇다 치고 둘째까지 연이어 실수로 생겼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먼저 오빠한테 소리치며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애기 안 가지겠다더니 연년생이 말이나 돼? 오빠 진짜 조심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알아, 다 내 잘못이지. 엄마, 아빠, 나 미워해요. 다 내 탓이야.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 뭐라는 거야. 누가 새언니 보고 잘못했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빠가 왜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요. 새언니는 옆에서 그저 조용히 과일만 주워 먹으며 저희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도 오만 이야기가 다 오고 갔는지 둘 다 표정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 중 가장 표정이 안 좋았던 사람은 당연하게도 저희 엄마였죠. 둘째까지 봐달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 표정이 확 어두워지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어렵사리 입을 떼셨습니다. 약속했던 거랑 이야기가 다르지 않니? 애초에 1년만 봐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너 그리고 80만 원 처음에 2달만 입금하고 여태 안 보냈잖니? 그건 또 어떻게 할 건데? 네, 알아요, 어머니. 근데 사람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친정으로 돈을 입금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저희 엄마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모든 일이 변수되었으니 또 한 번 부탁드린다는 뉘앙스로 말하더군요. 엄마가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폭삭 늙었는지 저는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저렇게 또 부탁을 하는 새언니가 곱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새언니가 평일에 외출하는 정황을 몇 번이나 발견한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평소에는 늘 과묵하게 저희 이야기를 듣고만 계시던 편인 아빠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반대야. 너희도 봤겠지만 엄마 상태가 말이 아니다. 계획을 했건 안 했건 어쨌거나 낳기로 했으면 너희 두 사람 아이지 않니? 둘째도 낳을 생각이라면 너희 두 사람이 일을 조정해서 육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아이 봐줄 사람을 구하든지 해야겠구나. 평소에는 보기 힘든 아빠의 강경한 말투에 오빠와 새언니는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도 옆에서 오빠네를 보며 미안하게 됐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마지못해 부탁을 또 들어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저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속으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이 확정되는 분위기가 되자마자 새언니의 표정이 아주 눈에 띄게 썩어 들어가더군요. 아니 이때부터 새언니와 사돈어른 그릇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보면 양가에서 애 봐주려고 난리던데 요즘 사람들 애 안 낳는다고 저출산이 문제다 난린데 저희는 둘째를 가졌는데도 아무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네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너는 네 비유가 맞다고 생각하니? 너무 황당한 발언이었습니다. 마치 시댁 식구가 자신의 아이를 내치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하는 새언니가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런 황당한 발언에 엄마 아빠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고 아빠도 당황했는지 분위기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 답답한 상황에 화가 난 저는 새언니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언니 왜 얘기가 그렇게 튀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손주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됐어요. 저희 이제 그만 일어나 볼게요. 저도 이러시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엉망이 되었던 그때 새언니는 갑자기 혼자서 대화를 마무리 짓더니 오빠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그냥 어안이 벙벙해가지고는 쌩 나가버리는 언니의 뒷모습만 바라봤죠. 참 보면 볼수록 하는 행동이 정말 영악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잘못한 것도 없이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은 죄책감을 느끼시게 만들었으니까요. 침묵에 휩싸인 집안 분위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이나 만지면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라도 좀 움직여서 분위기 환기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 밖으로 나가 부모님께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지금 음식물 쓰레기 버릴 겸 내려가서 아파트 상가도 들렀다 올까 하는데 옛날 통닭 2마리 포장해서 올까? 오랜만에 야식 파티 어때? 엄마는 기분이 많이 가라앉으셨는지 별 말씀이 없으셨고 다행히 아빠가 대신 사는 김에 캔맥주도 몇 개 사오라며 제 노력에 호응을 해주셨어요. 저는 애써 콧노래를 흥얼대며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제가 아파트 라인 입구로 나가는 길에 어디선가 좀 웅성웅성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밤이어서 정확히 어딘지는 잘 보이지 않았고요. 저는 어디 말싸움이라도 난 모양인데 하는 생각과 함께 음식물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웅성거리는 목소리 속에서 불현듯 오빠의 목소리가 얼핏 들리는 겁니다. 뭐? 양육비로 400을 내놓으라고? 야, 너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그리고 둘째도 내가 컨돔 사용했는데 네가 갑자기 벗어 던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 옆에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새언니도 보였습니다. 아까 저희 집에서 우당탕 나간 지 20분도 더 지난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자기들 집에 가지 않고 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못 본 척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 두 사람의 대화를 조금이라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손주인데 저렇게까지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나도 더 이상 못 참는다고. 내가 아이 다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까부터 뭘 자꾸 몰랐대? 내가 얘기 안 했냐? 그리고 너 이러려고 둘째까지 가지자고 한 거야? 임신 전에 했던 말이랑 영 다르잖아. 이혼? 공동명의? 첫째 때문에 어차피 딩크는 글러먹었고 애 혼자 외롭게 크게 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엄마 빚 오빠가 갚아주던가 아님 그냥 끝내자. 너 말 다 했어? 우리 살 길도 막막해. 부모님이 아파트다 뭐다 다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장모님 빚까지 갚으라고? 너 양심은 있니?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꼴의 아들이랍시고 지 엄마 편드는 거 봐. 됐어, 그만 얘기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까 집에서 있던 이야기랑은 180도 다른 내용을 주고받고 있더군요. 둘째를 가진 게 다 새언니의 계획이었다니. 그래놓고도 저희 집에 올라와서는 저희 오빠의 실수로 생긴 척하면서 엄마한테 육아를 떠맡기려고 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이혼해서 한탕 챙기려고 다 계획했던 거죠. 거기다 사돈 어르신의 빚은 또 뭐고요. 이 여자 도대체 속이 얼마나 시꺼먼 사람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저는 오빠와 새언니가 사라질 때까지 엘리베이터 옆에서 듣고 있다가 충격을 먹은 얼굴로 뒤늦게 집에 올라갔어요. 엄마 아빠는 제 손에 음식물 쓰레기통 외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자 치킨 사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왜 손에는 아무것도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좀 전에 목격했던 새언니의 못된 비밀을 바로 누설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일단 오빠와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핑계를 댔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다 보니 치킨은 깜빡하고 집으로 올라와 버렸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오빠와는 그 후로 둘이서 이야기할 타이밍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와 제 사이가 좀 더 서먹해진 것도 있었거든요. 한때는 정말 단짝 친구보다도 더 단짝처럼 지냈던 남매 사이였는데 새언니가 나타나고 난 후로는 뭐 일반 다른 집 남매들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제가 용기 내서 통화라도 하려고 전화를 걸면 나중에 새언니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대변인이라도 됐냥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딱딱하게 물어보는데 제가 뭐 할 말 있나요? 그냥 나중에 오빠한테 전화해달라고 전달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전화가 오지 않는 걸 보면 아마도 제가 전화한 기록을 자기가 몰래 삭제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빠 직장으로 찾아가 직접 만났어요. 대충 이야기를 건네자 오빠는 처음엔 어떻게 알았냐고 당황하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엄마 아빠에겐 비밀로 해줘. 내가 어떻게든 마음 돌려볼게. 면목이 없어서 그래. 미안해, 못난 모습 보여서. 새언니는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일절 끄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교류를 안 했어요. 자기 섭섭하다 화났다 이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대뜸 전화가 한 통 온 적 있는데요. 어찌 기분이 쎄했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냈냐 근황 토크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말의 예의도 없이 이런 말을 덥석하더군요. 그때가 아마도 새언니 출산일을 보름 정도 앞둔 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면을 쓴 채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잘 지냈어요? 본론만 말할게요. 아가씨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시부모님 뵙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오빠 몰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시어머니한테 급히 돈 쓸 때가 있다고 하면 빌려주실 것 같은데.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주라뇨. 우리 집을 뭘로 알고 그렇게 뻔뻔한 수작질을 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봐, 가족이 이리 협조적이지 않으니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어? 말만 가족이지. 하여튼 니들 전부 맘에 안 들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통화가 약 2개월 만에 온 연락이었는데 감히 저한테 저런 식으로 저딴 부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던 사실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새언니의 개념 없는 행동은 그때가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와의 대화도 다 녹음해 놓은 점이 그랬던 거죠. 얼마 후 새언니가 출산을 했고 그 소식을 오빠를 통해 들어서 저희 가족은 병원에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대신 현시국 때문에 어차피 제대로 면회도 못한다. 그러니 나중에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새언니가 출산 후 들어갔다는 조리원으로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며칠 뒤에 저희 집 앞으로 반송이 된 겁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혹시라도 주소를 잘못 적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아가씨, 조리원에 왔던 선물 시부모님이 보내주신 건가요? 무튼 제가 엊그저께 반송했으니 오늘쯤 도착할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전해주세요. 둘째 손주를 안 봐준다는 시모의 말과 돈을 못 빌려준다는 것에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 문자를 본 날 정말 저는 새언니가 어이없다 못해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서 그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최대한 묵인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미리 언급을 줬어요. 핸드폰 너머 오빠의 목소리는 알겠어 미안해 너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라는 한숨 섞인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아빠한테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아빠 며느리 잘못 고른 것 같다며 앞으로 절대 저 집에 뭐 선물할 생각 말라는 말도 함께 했죠. 아빠는 잠깐 생각에 잠기시더니 엄마한테는 아빠가 직접 말할 테니 일단은 비밀로 붙여두자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새언니가 둘째를 출산하고 약 50일도 안 되었을 때쯤일 겁니다. 아빠는 저에게 들었던 새언니의 비밀을 결국 엄마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는데요. 그맘때쯤 연락도 똑바로 안 하던 새언니가 연년생 자매 아기를 들쳐업고 다짜고짜 시댁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이 시간에 누구길래 초인종 누를 줄도 모르는 건가 싶어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새언니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아이 둘과 새언니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언니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뭔가 제대로 일을 치러 왔다는 걸요. 정상인의 표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언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요. 오빠 와이프가 지금 눈이 도른 상태로 시댁에 쳐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제 통화에도 아랑곳 않고 새언니는 집으로 우당탕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아이 둘을 소파 위에 턱 얹어놓고는 주방에 있던 저희 엄마를 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꼴 보이세요? 3일 동안 머리 한 번 못 감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니 사람 꼴이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리네요. 근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돈이나 달라고 하고. 이게 가족인가요? 남편이란 작자는 야근에 허구한 날 술만 먹고 집안 살림은 아예 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화풀입니까? 새언니는 눈 하나 피하지 않고 엄마를 노려보듯 쳐다보며 자신의 신세를 줄줄 읊어댑니다.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내조를 하고 주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시댁이 구두쇠다. 더구나 남편이 바깥으로 돌고 바람도 피우는 것 같다. 이게 다 시댁이랑 남편 탓이다 등등의 말이었죠. 이렇게 자기 인생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언성 높은 목소리에 소파 위에 두 조카들은 집이 떠나가라 울어제끼고 그럼에도 아랑곳 않고 테이블까지 탁탁 쳐가며 새언니는 미친 듯이 화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간 체력적으로도 회복을 많이 하시고 자기 관리도 다시 조금씩 시작하시면서 예전의 컨디션을 거의 다 되찾고 있었는데요.
이날 새언니가 들이닥쳐서 난리를 치는 동안에 엄마는 현기증이 오신 듯 아예 안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저런 행동을 할까요? 며느리라는 인간이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시어머니인 본인에게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데 충격을 받을 만도 하셨겠죠. 불행 중 다행인 건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왔던 오빠가 그 광경을 모두 목격했다는 겁니다. 오빠는 얼굴이 시뻘개진 상태로 두 아이를 들쳐 안고 새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그렇게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게 다 불만이야. 너 말은 똑바로 해. 내가 언제 바람을 펴? 한 달에 2번이는 야근이 그렇게 불만이니? 제발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자고 내가 간절히 빌었잖아.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돈이야 이혼이야? 뭐? 지금 그게 당신 애 낳아준 나한테 할 소리야? 그래, 네 말처럼 그깟 돈이다. 엄마빚 2억 좀 갚아달라니까 그렇게 나오니? 너야말로 속물이지? 낳아줬다고? 말은 똑바로 해. 컨덤에 수작질한 건 너야. 그렇게 해서 양육비 2배로 받아먹으려고 미친 짓 한 게 누군데? 너 내가 검색한 거 모를 줄 알아? 그렇게 손주 사랑에 책임 전가할 거면 너희 부모님은 왜 가만히 냅두는데? 우리 엄만 멀리 있잖아. 야, 다 필요 없어. 니들 다 똑같아. 그냥 이혼해. 웃기지 마. 너 저번에 공동명의 안 해준다니까 그때부터 이러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탐나디? 저거 아이는 말 한마디 부탁해 본 적 없으면서 그냥 너는 뱉는 말마다 다 어불성설이야.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냥 헤어지자. 내가 천지 바보였어. 오빠의 공동명의 발언에 온 가족이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안방에 모셨던 엄마도 명의 단어를 듣자마자 거실로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아빠는 오빠의 팔을 잡고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나무라셨습니다. 오빠는 다 자기 잘못이라며 아무리 자기 자식 낳아준 여자고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라지만 부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여자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자기가 폭발한 건 괜찮아도 오빠가 자신에게 폭발하는 모습은 미처 상상도 못했는지 갑자기 마구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본색이 나오네. 나 더 이상 이런 데서 받고 못 살아. 당장 이혼해. 법정에서 보자고. 그냥 한마디로 난장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꼬라지를 보면서 저는 느꼈죠. 정말 행복하고 무탈했던 우리 가족에 제대로 된 미꾸라지가 한 마리 들어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한바탕 대소동을 벌여놓고 새언니와 오빠는 한동안 저희로부터 모든 잠적을 감추다시피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오빠는 면목이 없어서 전화를 피했고 나름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무심히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 분위기도 말이 아니었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이혼을 언급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머지않아 저희에게 먼저 연락이 온 건 다름 아닌 새언니였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잠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냐길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갔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 모르게요. 아가씨 딴 말 안 할게요. 저희 변호사랑 이미 다 사전조사 끝냈고요. 두 아이는 제가 키울 거니까 양육비 당연히 내셔야 하고요. 기책 사유가 오빠하고 시댁에 있으니 당연히 아파트도 재산에 포함시켜야겠죠? 언니 진짜 어이가 없으시네요. 뭐요? 기책 사유? 양육비는 더 어이가 없네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경제적 능력 있는 배우자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뭐 한 게 있다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세요.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재산인데 머리가 나쁘면 양심이라도 있던가요? 왜요? 그 돈 갖고 사돈 어른 빚 갚으려고요? 그래, 너도 피가 섞였다 이거지?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고. 나 분명 경고했다? 뭐 아무튼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오빠를 쭉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괴롭혀왔나 본데 참나 나도 여자지만 너 정말 역겨운 거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결국 결혼으로 아기로 돈 장사하려고 이렇게 징징 짠 거였니? 저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미친 듯이 저를 따라오면서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불사다구를 날렸죠. 더러운 손으로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요. 사람이 돈에 미치면 정신이 나간다더니 이 두 모녀가 그랬습니다. 다음날 새언니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와선 마지막 회후 통첩을 가했습니다. 당신들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요? 내 가만 안 둬. 어디 감히 금쪽 같은 내 딸 인생을 망쳐놓고 배째라 모드야? 다 필요 없고 당장 아이들 양육비 400만 원의 아파트 재산 분할해요. 동네방네 소문나서 망신당하기 전에요. 이들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불과 2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빠는 인상을 꾸기고 계셨고 조용히 듣고 있던 엄마가 싸늘히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결혼이 돈 장사예요? 당신 같은 여자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여자들까지 욕먹는 겁니다. 단 1원도 못 주니까 그리 하세요. 그러자 사돈 어른의 입에선 변호사에 판사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어디 법대로 해보자는 기가 막히는 막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작정한 듯한 말이었죠. 얼마 전만 해도 도끼 눈을 부릅뜨고 퍼부었던 시어머니 앞에서 새언니는 철면피를 깔고 또 자기 남편이 모두 잘못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거라고 발악을 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예상했던 엄마는 누구보다도 차가운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열심히 산다고 했지? 내 아들이 처음에 너 없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그래, 나 그 선택 존중했다. 근데 너 그거 아니?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네가 뻔히 보던 내 목걸이, 그리고 너도 모르게 중얼거린 돈이 맞나 보네. 난 그때 네 눈에서 돈에 미친 몹쓸 여자가 뻔히 보이더라. 80만 원 나 필요 없어. 너 포함 네 집안이 어떤지 보고 싶었던 거지. 이 좀스런 여편네가 어디서 평가질이야? 어이구야, 돈 많아서 구두쇠 피 섞여서 좋겠네. 엄마는 사돈의 말을 끊은 채 말을 계속 이어나가셨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찾아온다면 그땐 현관문 못 넘어설 거다. 그렇게 두 모녀는 쫓겨나듯 저희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빠가 집으로 왔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연락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며 자기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혼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온 두 모녀. 그녀들은 처음엔 회유를 하다가도 나중에 협박을 해왔다고 해요. 망신 안 당하려면 협의 이혼으로 하자. 그래야 너도 우리도 편해진다 등의 어깃장이었죠. 오빠는 정말 죄송하다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이미 선임해둔 상태라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은 위자료랑 양육비 재산 분할이었어요. 새언니 쪽은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빈약한 증거로 일관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서 가정생활이 어려웠다는 주장에 오빠는 회사 야근 일수랑 술을 먹었던 날짜를 빠짐없이 제출해서 대응했죠. 아파트 대출건도 아빠의 재산 3억이 들어간 점과 나머지 잔금에 있어서 대출 명의자가 오빠였던 점을 증빙자료로 내세워 그들의 몫이 없음으로 반박했고요. 양육권도 조카들이 아직 어리다는 점을 내세워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저희는 경제력 부분과 그동안 엄마가 키운 점을 내세워 결국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새언니가 더욱 비열했던 점은 저희 가족과의 통화 녹음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편집해서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저희는 편집 없이 모든 내용을 원본으로 제출해서 들려주었죠. 재판 결과 위자료든 양육비든 재산 분할이든 저희 쪽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얼마간의 가정을 유지한 점에 있어서 위자료 2천만 원 배상 판결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가 원할 시에는 두 조카의 면회나 만남은 필수적으로 허용해야 했고요. 이렇게 소송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녀들이 항소를 하리라 예상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테니 제발 올해만이라도 자신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면 안 되겠느냐며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나름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제안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오빠는 그럴 일 절대 없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쳤었죠. 나 자신한테도 실망인 게 너 같은 여자를 사랑했다는 점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못된 짓을 한 것은 더 용납할 수 없고 이 아이들은 내가 정말 사랑으로 키울 거야. 남자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나는 빵점이지만 앞으로 조금씩 채워 나갈 거야. 다시는 나한테 합치자는 말 하지 마라. 안사돈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수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접근했지만 문도 안 열어주셨답니다. 내 아들도 못났지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세상사 아무리 돈에 얽혀 있다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손주 손녀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현관문을 닫으신 채 소리치셨던 거죠.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어요. 두 모녀는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래도 돈만 낭비할 뿐 승소하리란 희망은 거진 없었으니까요. 새언니는 가끔 조카들을 만나고 엄마 노릇을 하지만 오빠는 그 자리조차 잊지 않았어요.
저나 엄마가 아이들을 안고 만났으니까요. 이전과는 다르게 저희에게 싹싹하게 대하는 새언니지만 엄마 또한 눈길조차 주지 않으셔요. 저만 어쩔 수 없이 조카들 때문에 살짝 말만 섞는 정도죠.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의외로 평생 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오빠는 예전과는 다른 차분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날 엄마 아빠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면목 없다고 펑펑 울면서 말했을 정도니까요. 그 이후 오직 집 회사, 조카들만 바라보고 생활하고 있죠. 때로는 과할 정도로 일에 집중해서 건강 걱정까지 할 정도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엄마나 아빠나 저나 한숨을 짓곤 하죠. 저희 가족은 오빠가 무슨 선택을 하든 언제나 믿고 응원해줄 생각이고요. 저는 솔직히 다 필요 없고 새언니가 저희 가족을 은행 자판기로 생각했던 시절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할 뿐이랍니다. 돌이켜보면 새언니가 왜 이런 추잡한 선택을 했는지, 누구에게 이런 그릇된 법지식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한지 알 수 없지만 마음 한켠이 씁쓸해집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